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느리들 이야기가 많이 올라오던데 제 이야기도 해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 보냅니다. 저도 어디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시댁이 있거든요. 저는 신랑이랑 같은 동아리에서 선후배로 만나게 되었는데 신랑 어머님이 유난히 전화가 많이 와서 별나구나 생각한 기억이 납니다. 어디 모임이나 저녁에 술이라도 먹고 있으며 꼭 전화가 왔고 겨울이 되면 마치 엄마가 현관에서 메어준 것 같은 목도리나 몸이 조금만 아파도 어머님이 해주셨다며 무슨 달인물을 먹는 게 귀한 집 아들이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기는 했었는데 저도 연애를 하기 전에는 이러한 몇몇 부분이 저에게까지 영향을 줄 것을 알지 못했어요. 신랑은 많이 무뚝뚝한 성격인데 그래서 그런 건지 휴대폰이나 SNS와 같은 곳에 연애 소식을 알리지도 않았고 가족들을 소개시켜주는 경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운한 마음이 들기는 했지만 그냥 이 사람의 연애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니 그런 대로 지내게 되더라고요. 신랑 동네가 번화가 쪽에 있다 보니 데이트를 할 때 신랑 동네를 지난 일이 종종 있었는데 그날은 우연히 신랑 부모님을 뵙게 되었어요. 나란히 커플 운동화를 신고 걸었는데 부모님이 사귀는 걸 모르실 리가 없으셨겠죠? 그래서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처음 만나 뵀을 때는 살갑게 잘 대해주셔서 괜찮은 분들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날 이후로 묘하게 신랑의 귀가 시간이 빨라진다거나 집에서 전화가 자주 오거나 혹은 1박 2일 여행을 가는 주기가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그냥 부모님과 함께 살다 보니 그럴 수 있지 하며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결혼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이런저런 문제가 많기는 했지만 결혼은 대부분 양가 부모님들이 주도해 주시다 보니 큰 트러블 없이 무사히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랑이 독립을 했으니 이제 시댁과의 문제도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걸 알게 된 건 결혼하고 채 2달이 되지 않았을 무렵이에요. 늘 신랑에게 자주 통화를 하시던 시어머님이 그 대상을 저로 바꾸게 되신 거죠. 저는 신랑이 외동이라서 부모님께 더욱 각별해서 자주 통화도 하고 의지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대상이 저로 바뀌게 되니 불편해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신랑이야 아들이니까 그냥 시큰둥하게 통화를 하거나 대부분 내내 거리다 끊으면 되는데 저는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잖아요. 어떻게 어린이랑 통화를 하는데 시큰둥하게 받겠어요. 그런데 이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오고 일을 한다고 전화를 못 받으면 어른이 전화하는데 안 받는다고 버릇없다 하시고 매번 그렇게 서운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딴에는 최대한으로 통화를 하려고 노력을 한 건데도요. 그런데 이 전화가 정말 사람을 피말리는 게 바로 통화 내용인데요. 기본적으로 말투부터가 하대하는 말투를 쓰시는데 요즘은 미나리가 제철이니 밥할 때 꼭 미나리 반찬 하나씩 해라. 지난번에 가보니 창이 너무 큰데 지금 있는 암막 커튼 말고 얇은 커튼으로 해서 채광이 많이 들어오게 해라. 분리수거함은 베란다보다 현관에 둬야 한다 등등. 일거수일투족을 다 간섭을 하세요. 지금 결혼을 하면서 시댁과 거리가 있는 곳으로 이사를 해서 이 정도인데 가까운 곳이면 찾아오고 난리가 나셨겠죠? 그리고 가장 스트레스가 받는 부분이 바로 이세 계획인데 제가 살이 없고 마른 체형이다 보니 제 몸으로는 임신이 힘들 수 있으니 살부터 찌우라고 말씀하시고 아들, 딸 상관없지만 아들은 있어야 한다는 남아선호사성도 강하세요. 이렇게 매일을 시달리다 보니 당연히 신랑에게 도움도 구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며느리보다는 아들이 중간에서 잘 커버해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요. 그런데 이 신랑이 하는 말이 그냥 받지 말거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래요. 하다 보면 익숙해진다고.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결국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로 결국 임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래 예민한 체질이기도 하고 입덧이 너무 심하다 보니 예상보다 퇴직을 빨리 하게 되어서 집에서 집안일을 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임신 초기라서 그런지 잠이 엄청 와서 소파나 침대 가릴 것 없이 스르르 잠드는 경우가 많았는데 임신을 했다고 해서 전화 지옥에서 탈출한 게 아니었어요. 임신 전에는 임신과 관련되어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시더니 뭐 부추가 남자한테 좋다 뭐 그런 거요.
임신 소식을 알고 나서부터는 임신과 육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말들을 하시는데 본인 출산 경험이라든지 출산은 자연분만이 좋다든지 그런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정말 밥도 못 먹고 기운도 없이 쓰러져 자고 있는데 계속 전화가 오니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서 결국 그날 저녁 시댁 전화 문제로 큰 소리를 내며 싸우게 되었는데 신랑이 본인 아이를 임신한 제 편을 들어주기보다는 집에서 잠만 자는 주제에 전화 한 통 받는 게 그렇게 어렵냐? 너 이렇게 이기적인 여자였냐? 라고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그날 저녁 집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정말 정이 뚝 떨어졌고 속이 너무 상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에 검진차 방문을 했는데 아가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체질상 마르기도 했고 예민한 유형의 사람인데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결국 아이가 버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첫 아이를 잃게 되었고 그날 산부인과를 나오면서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 자식을 잃었는데 눈이 돌아가지 않고 배기겠어요? 여튼 그동안 전화 스트레스와 간섭이 많기도 했지만 결국 제대로 저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신랑에게 원망의 화살이 돌아가더라고요. 아마 신랑이 시댁에 제대로 저의 힘듦을 이야기만 해줬어도 혹은 안정기에 들 때까지만이라도 따뜻한 말로 위로를 해줬다면 이렇게 쉽게 한 생명을 잃었을까 싶은 마음에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너도 한번 겪어봐라 하는 마음에 신랑에게 집착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그동안 당했던 전화로 집착을 했는데 일을 할 때에도 친구를 만나고 있을 때도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해대는 통에 신랑은 일상생활을 하기에 어려움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저도 신랑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던 건지 계속 통화를 해야 마음이 편하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하기도 하고 무튼 제정신이 아닌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신랑이 동창회를 간다고 나갔을 때가 있었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여자 동창의 목소리를 듣고 이성을 잃어서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한 적도 있어요. 지나고 보니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는데 당시에 제가 정신적으로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유산 이후에도 시댁에서는 위로랍시고 전화가 왔는데 이혼까지 생각한 마당에 시댁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쌍욕을 하고는 연을 끊자고 전화를 끊어버리고 그냥 차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편한 걸 그동안 무슨 예쁜 며느리로 남겠다고 그렇게 아득바득 참고 버텼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신랑도 처음엔 제가 시댁에 욕을 하고 연을 끊자고 말한 걸 유산 후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시댁에 다독거렸나 봐요. 제가 지금 예민하고 곧 괜찮아질 거라고. 그때도 신랑은 제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한두 달 정도 신랑에게 전화를 하고 따라다니는 생활을 했더니 하루는 전화를 하자마자 집으로 왔더라고요. 어쩐 일이지 하며 있을 새도 없이 신랑이 저를 때렸습니다. 네, 제가 계속 전화하고 미치게 만드니 정말 신랑이 미쳤어요. 그만 좀 하라면서 저에게 손찌검을 했고 저는 그 다음날부터 전화를 하지 않고 병원에 가서 진단 기록을 떼고 이혼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제 심정을 조금이나마 느껴보라는 생각으로 전화와 집착을 했고 이 과정에서 신랑의 폭행이 있었던 거라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신랑은 폭행 이외에는 본인의 잘못이 없고 오히려 전화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제가 최근 시댁과 신랑의 스트레스로 인해 유산이라는 큰 일을 겪었고 그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신랑에게 의지하고자 한 부분은 귀책사유가 될 수 없으며 신랑의 폭행 관련 병원 진단 기록 등으로 인해 재산분할을 7대3으로 저한테 유리한 판결이 났습니다. 전 남편과 결혼은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게 맞다고 생각한 결혼이었는데 이혼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재산이라도 얻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도 이 결과가 말이 안 된다며 날뛰고 있지만 법원 판결이 이렇게 난 걸 어쩌겠어요? 한 번의 결혼은 실패했지만 그래도 옆에 재산이라도 얻어서 다행이고 이 돈으로 그동안 누리지 못한 여유를 좀 즐기려고 합니다. 마음부터 다잡은 이후에 다시 인생 2막을 시작하려고요. 지금은 저도 아기 잃은 슬픔에 이혼 소송에 몸과 마음이 다 지쳐있는 상태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시댁의 괴롭힘을 참고 사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처럼 소중한 걸 잃고 정신 차리기 전에 잘 처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살 된 딸 하나를 둔 중소기업 다니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도심에서 조금 벗어난 주변이 다방도 있고 비닐하우스도 있고 그런 약간 촌동네 느낌이에요. 예전에 살던 집에서 다니는 회사까지 거리가 1시간이나 걸릴 정도로 너무 멀다 보니 회사 사장님께서 정말 감사하게도 기숙사 형식으로 아파트를 전세 내주셔서 아내와 딸아이까지 함께 이사와 살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회사가 가까운 아파트이다 보니 사장님께서 집이 멀거나 타지에서 온 친구들에게 저처럼 방을 얻어주는 경우가 많아 내가 사는 아파트 동에만 같은 회사 직원들만 3명이 살고 있었어요. 아파트 위치가 외지고 근처에 PC방이나 그 흔한 당구장 하나 없이 놀 곳은 없다 보니 퇴근 후에 같이 모여서 술도 마시고 노는 경우가 자주 많았는데 그 중에서 유독 저를 잘 따르던 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대리였을 때 입사한 놈이니까 대략 5년을 더 알고 지냈고 처음에 입사해서 실수도 많이 하고 주눅도 많이 들어있던 놈이라 잠깐씩 쉴 때마다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아무튼 안쓰러워서 챙기게 되던 동생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놈도 저를 잘 따라서 적어도 일주일에 2번 이상은 저희 집에서 같이 밥도 먹고 약식도 먹고 가끔 놀러 나갈 때도 같이 가던 사이였죠. 아무튼 올 여름에 코로나 때문에 어디 여행도 못 가고 촌구석 같은 집에만 박혀있다 보니 와이프가 너무 우울해하길래 가까운 캠핑장으로 놀러를 가기로 했습니다. 회사에서 20분 거리에 마침 경치 좋고 한적한 캠핑장이 있더군요. 거기에 캠핑 좋아하던 같은 회사 형네 부부랑 그리고 그 동생 새끼랑 함께 가기로 했는데 금요일 퇴근 후 늦은 시간에 캠핑장에 도착해서 급하게 텐트를 치고 고기를 구워 먹고 챙겨간 조명 켜고 다 같이 술도 먹고 그렇게 놀았습니다. 저도 오래간만에 나가서 노는 거라 들떠서 술을 좀 마시다가 알딸딸해서 일찍 텐트에 들어가서 딸아이를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자다가 몇 시인지는 모르겠는데 추워서 깼는데 밖에서는 아직 술 마시며 노는 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 그렇게 오래 잠든 것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아무튼 물이라도 마시려고 몸을 일으켰는데 저희 텐트 안에 나랑 딸아이, 아내 말고 한 명이 더 있는 거였어요. 뭔가 싶어서 가까이 가보니 동생 새끼랑 아내가 서로 껴안고 자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 와중에 그 동생 새끼 손은 와이프 가슴에 가 있고 와이프 속옷은 보기 흉하게 반쯤 벗겨져 있더군요. 아까 마셨던 술 때문인지 아니면 이 상황 때문인지 머리가 순간 확 아프면서 소리를 질렀죠. 속은 역겨워서 헛구역질도 나고 그 와중에 너 뭐하는 새끼냐고 소리 지르고 밖에서는 형네 부부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텐트로 들어오고 아무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동생 새끼는 정신 못 차리고 일어나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나도 그 순간은 보이는 게 없어서 머리를 잡아 뺨을 때렸습니다. 동생 새끼가 뭐라고 짓거리는 것 같기는 하던데 내 귀에는 들리지 않고 더 그 자리에 있고 싶지도 않아서 콜택시 부른 뒤 졸려서 꾸벅꾸벅하는 딸 아이만 들쳐업고 바로 집으로 왔어요. 집에 도착해서 딸을 다시 재우고 방에 앉아서 아까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서 씩씩거리는데 결국 그날 와이프는 집에 안 오더라고요. 다음날에 아내가 안절부절 못하면서 집에 들어오길래 핸드폰부터 당장 내놓으라고 한 뒤 통화 목록, 카톡, 문자부터 뒤져봤습니다. 당연히 다 지웠겠죠. 열받아서 바로 동생 새끼한테 전화를 했더니 전화기가 꺼져 있더라고요. 바로 3층 그 새끼가 사는 곳에 찾아가 발로 문을 차고 주먹으로 두들겨도 그 새끼가 집에 없는 건지 있는데 안 나오는 건지 쥐죽은 듯이 조용하길래 다시 집에 와서 아내를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안 잡아떼고 술술 말하더라고요. 폰에 있는 기록 지웠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묻는 거에 짧게 대답만 했습니다. 둘이 나 없을 때 만나기도 했냐? 오래됐냐? 혹시 그 짓거리까지 했냐? 모두 맞다라고 대답하더라고요. 물으면서도 이 대답에는 아니라고 대답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컸는데 다 맞다라고 말하니 나도 뭐 더 이상 화도 안 나고 할 말도 없더군요. 그래서 그냥 딸한테는 티내지 말라고 하고 들어가서 쉬라고 한 뒤에
1층에 내려가서 화단에 쭈그려 앉아 담배만 한 갑을 다 핀 것 같았어요. 다음날 출근하니 그 새끼는 안 보이더라고요. 다른 형한테 이 새끼 어디 갔냐고 물었는데 집에 일이 있어서 3일 정도 연차를 쓴다고 했다나. 그날 퇴근 후부터는 딸아이 데리고 본가로 갔습니다. 집에 가면 와이프가 그 새끼랑 내가 자는 침대에서 뒹굴거리는 게 자꾸 생각나고 얼굴만 봐도 더럽고 역겨워서 같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짐 챙기면서 나가는데 거실에서 마냥 눈물만 흘리는 아내를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내가 이 집에 더 있다가는 미쳐버릴 것 같아서 그냥 나왔어요. 부모님한테는 아무 말도 못했죠. 그냥 장인어른이 아파서 와이프가 간병하러 처가에 갔다고만 말씀드렸습니다. 저녁을 먹는데 도저히 부모님 얼굴을 못 보겠는 거예요. 아들네가 딸 키우면서 잘 사는 줄만 알고 있는 부모님께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회사에 그 새끼가 출근을 했습니다. 제 자리에 와서 인사를 하는데 그땐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울던 게, 부모님께 죄송했던 게, 그 새벽에 딸아이 안고 택시 타고 집에 오던 모든 게 그 새끼 때문인 것 같아 다짜고짜 그 새끼 정강이부터 까버렸죠. 그리고 일어나서 회사 밖 흡연실로 끌고 갔습니다. 변명할 거 생각하지 마라. 와이프한테 다 들었다. 이렇게 말하니 그냥 미안하다고만 합니다. 너무 미안하다며 질질 짜는데 그런 모습도 역겨웠습니다. 진짜 치고 싶었지만 참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형한테 너무 미안하고 다시는 형수 얼굴 안 보고 살겠다고 하네요. 고작 이런 새끼랑 뒹굴었나 싶어서 더 화가 났지만 그렇다고 내가 이 새끼 더 때리거나 발로 찬다고 나아질 기분도 아니어서 꼴 보기 싫으니까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말고 꺼지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끝내자니 제가 너무 억울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사내 커뮤니티에 그 새끼가 한 짓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쪽팔리지만 어차피 바람난 거 한 그 순간부터 전 다 잃은 것 같아 아쉬운 게 없었죠. 친한 형 와이프랑 놀아난 땡로 새끼라고 글 올리고 복도 지나갈 때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마주칠 때마다 땡로 새끼라고 소리치고 다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미친 짓인 거 알지만 그땐 정말 마주칠 때마다 죽여버리고 싶더라고요. 결국 그 새끼 일주일도 못 버티고 사직서를 냈더군요. 그리고 구직을 하던데 이 새끼 어딜 가든 내가 상간남 새끼라고 광고하고 다닐 거예요. 아내한테는 갈라서자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몇 번은 그 일 잊고 지내려고도 노력해봤습니다. 근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퇴근해서 나 안아줄 땐 그 새끼랑 안았던 모습이 생각나고 잠자리를 가지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제 집에서 그 새끼랑 몸 섞은 아내도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처가에는 지난주에 말을 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처형대까지 싹 불러 모아서 아내가 바람나서 같이 못 사니 갈라서겠다고 말하고 그냥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 더 앉아 있어봤자 다시 잘 지내보라고 말할 게 뻔한데 굳이 그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아서 있었던 일만 말하고 그냥 나왔죠. 장인 장모님 막내 사이라고 유독 더 편하게 대해주시고 저도 잘해보려고 같이 많이 다니기도 했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다녀와서 집은 뺐어요. 굳이 그 집에 더 있기도 싫었고 부모님께는 사실대로 말한 뒤에 딸아이와 함께 부모님 댁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변호사분을 통해 불륜에 대한 위자료 청구 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고 처갓집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가 오네요. 물론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제 가족이라 생각하고 마음을 줬던 분들인데 안 좋은 일로는 서로 대화하는 게 저에게는 너무 어려워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 모든 일이 지난주에 벌어진 일입니다. 아직까지도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모자라지만 부족한 거 없이 잘 살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며 지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고 나니 매일이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바람피는 이야기라면 주변 사람들 통해서 들은 게 전부인데 막상 제 일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생겨났나 싶기도 하고 참 생각이 많아지네요. 여기 사연 봐주시는 분들은 다들 저보다 연배가 있는 분들이신 것 같은데 저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긴 인생 봤을 때 이런 일집은 아무것도 아닐까요? 참 씁쓸하고 솔직히 제 모든 인생이 부정당한 느낌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 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을 해보니 정말 고부 갈등이나 시댁, 시월드라는 단어가 이렇게 잘 맞을 수 있다는 것이 놀랍더라고요. 주변에 기혼인 친구들도 별로 없고 있어도 시댁이 타 지역이라 사실상 주변에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시댁은 마치 저를 괴롭히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취업을 위해서 타지에서 근무를 하며 취미활동으로 볼링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모임에서 인사를 시켜주던 모임의 총무가 지금의 신랑이었답니다. 모임 사람들이 대부분 중년인데 저희가 어린 편이라서 자연스레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친하게 지내다 보니 모임을 하는 분들도 계속 저희에게 잘 어울린다고 말씀해 주시고 분위기에 이끌리듯이 자연스럽게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타지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 많이 외로운 마음도 있었고 자취를 하고 있다 보니 신랑이랑 집에서 이런저런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데이트도 많이 했는데 집안일도 능숙하게 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저는 이렇게 가정적인 사람이라며 결혼을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특히 동갑인데도 어른스럽고 듬직한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자꾸만 의지를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처음에는 제가 먼저 결혼을 하자고 졸라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인사를 드리러 갈 때에도 상견례를 할 때에도 이상하게 시어머님이 저에게 거리를 두는 것 같기도 하고 자꾸 아들을 뺏어간다는 식의 농담을 많이 하셨는데 결혼하고 나니 그게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전화가 부쩍 늘어서 이상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시시때때로 전화 와서 아들의 안부를 물어보시거나 점심이나 저녁 메뉴를 물어보시고 주말에는 오셔서 직접 음식을 알려준다는 등등의 사소한 불편이었는데 이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주말에 와서 신랑이 좋아하는 음식을 하는 걸 알려주시기까지 하니까 내가 적당히 선을 긋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불편한 상황이 오겠구나 하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가실 때 주말에는 저희도 쉬어야 하고 어머님도 먼 길 오면 힘드시니까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제가 가서 음식을 배우겠습니다 하고 웃으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대충 눈치껏 알아들으시면 좋은데 덕분에 아들 집에 오니 힘들지 않고 좋다며 다음 주에도 와서 반찬을 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녁에 신랑에게 주말에는 쉬어야 하는데 어머님이 오니까 불편하다고 말을 하니까 신랑도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고 아직 가족들이 불편할 텐데 이렇게 자주 찾아오는 건 불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어머님이 기분 상하지 않게 잘 이야기해두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신랑만 믿고 한숨 자고 다음 날이 되었는데 신랑 휴대폰에 시댁에서 부재중 전화가 여러 번 와 있더라고요. 신랑은 아는지 모르는지 미동도 없이 잠만 자고 있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싶어서 신랑을 깨워서 전화를 바꿨더니 말없이 듣기만 하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고는 신경 쓸 것 없다고 하길래 그렇구나 하고 TV도 보고 맛있는 간식도 먹으면서 또 하루를 보냈어요. 그 이후로도 어머님이 전화로 이것저것 캐물으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찾아오는 일이 없으니 괜찮게 지낼만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첫 제사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저희 본가에서는 제사를 안 지냈다 보니 걱정도 많이 되고 부담도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맏며느리다 보니 열심히 잘 배워둬야겠다 싶어서 회사에 휴무를 내고 제사 음식을 도우러 미리 시댁으로 가서 어머님을 도와 음식을 했습니다. 제사라는 게 낯설다 보니 음식을 준비하는 게 쉽진 않았지만 좋은 마음으로 제사 음식을 돕고 있었는데 시댁이 주택이다 보니 청소를 자주 하신다고 해도 벌레가 좀 있는 편인데 제가 벌레를 엄청 싫어해요. 그런데 하필 다 구워둔 전을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밖으로 이동하려고 하는데 바퀴벌레처럼 큰 벌레가 사사삭 지나가길래 저도 모르게 왁 하고 놀래서 들고 있던 쟁반을 떨어뜨리면서 넘어졌어요. 넘어지면서 아픈 것도 모른 채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뒤에서 야! 하고 고함을 지르시더라고요. 어디서 뭘 보고 와서 이딴 식으로 행동을 하냐고 하시면서요. 아무래도 시부모님이 저를 예뻐하지 않는 걸 은연중으로 알고는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얼른 치우고 다시 굽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가라면서 거의 쫓아내다시피 하셔서 결국 저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처음에는 당황해서 죄송한 마음뿐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제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제가 일부러 넘어진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시어머니 말도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마침 그 타이밍에 신랑이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는데 목소리를 듣자마자 또 서러워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희 신랑은 제가 걱정이 되었는데 휴무도 못 내고 해서 미안한 마음에 전화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우니까 놀래서는 왜 그러는지 이야기를 해보라며 말을 했는데 친구랑 다투고 고저질하는 어린아이 같아서 차마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이상한 통화를 마치고 전화를 끊고 시댁의 제사 시간에 맞춰서 다시 갔는데 다행히 시어머니께서 별 말씀이 없으시길래 이 상황은 적당히 지나갔어요. 제가 울어서 그런지 제사 분위기가 이상해지긴 했지만 이런 마음을 신랑에게 알리는 것도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참고 지나갔어요. 집에 와서 신랑의 출근 끝에 이야기를 하고 신랑이 길길이 날뛰며 어머님께 전화를 하겠다고 했지만 이렇게 되면 마치 어머님과 싸우자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잘못한 부분이라며 신랑을 달래고 어머님께 그때 그 상황에 대해 죄송하다고 장문의 문자를 남기고 다행히 어머니께서도 고의로 그런 게 아니라면 알겠다며 일단락되었습니다. 정말 이러한 몇 번의 일만으로도 시댁이 참 불편하고 무섭기도 했는데요. 신랑이 있는 자리에서 결정적인 일이 한번 터지게 되었었어요. 제가 시어머님과 사이를 풀어보고자 신랑과 함께 셋이서 오붓하게 놀러를 가게 되었는데요. 사실 어머님이 함께 동행한 여행이기는 하지만 오랜만에 나들이에 신이 나서 아가씨 때 입던 원피스에 구두를 입고 외출을 했습니다. 원피스는 무릎 살짝 위로 올라가는 길이이고 어차피 신랑 차를 타고 돌아다닐 예정이라서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서 입은 게 화근이었어요. 처음 어머님을 모시러 가서부터 치마가 너무 짧다고 똥꼬치마냐며 말씀을 하시는데 기분 좋게 나들이 가려고 나왔는데 기분이 팍 상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른이 보시기에는 그럴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그런가요? 하며 웃으며 넘겼는데 뒤에 서있던 신랑도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기왕 나온 거 즐겁게 놀다 와야지 하며 맛있는 점심도 먹고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잠시 자리를 비우는 동안에 시어머님과 친해져 보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말을 딱 끊으시면서 저한테 친한 척 착한 척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에 머리를 높게 묶고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높게 머리를 묶고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는 게 술집 여자 같고 보시기에 마음에 들지 않으셨대요. 그리고 자꾸 제가 신랑을 시켜서 이간질하려 드는 게 여우 같아서 저한테 마음 주실 생각 없으시고 저한테도 그냥 도리만 지키며 지내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단정한 본인 아들 옆에 왜 저처럼 날리는 애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요. 정말 표정 관리가 안 돼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타이밍에 신랑이 딱 왔습니다. 신랑이 오자 신나게 이야기하시던 시어머님도 입을 꾹 다무시고 저도 별달리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신랑이 집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모셔다 드리고 신랑과 집으로 가는 길에 신랑이 사실 카페에서 이야기가 들려서 다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2층 계단 옆 자리에서 앉아 있었는데 올라오는 길에 시어머님이 하신 이야기를 들었대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니 신랑에게만큼은 이렇게 시댁과 잘 지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신랑이 알게 되니 허무하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신랑이 알게 되니 속이 시원하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그동안 말 못하고 갑갑했던 게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신랑이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데이트할 때 자주 가던 작은 일본식 술집으로 가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런 이야기는 집보다는 밖에서 하는 게 이야기가 잘 될 것 같다면서요. 본인이 아무래도 첫째고 아들이라서 어머님이 어려서부터 많이 예뻐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부터는 의지하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하면서 그래서 처음 어머니와 잦은 전화와 집에 찾아오고 할 때에도 아들에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 분리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어머니한테 기분이 상하지 않을 정도로 돌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보니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 선을 그어야 할 것 같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일로 신랑이 시댁에 전화를 해서 경조사 등의 특별한 행사가 아니면 저는 참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말을 하고, 시어머니는 버릇이 없고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집안을 망쳐둔다며 큰 소리를 내셨지만, 신랑이 그동안 있었던 일, 그리고 특히 저에게 술집 여자 같다는 이야기를 했던 부분을 시아버님께 이야기를 하며, 이런 대접을 받으며 어떻게 편한 마음으로 왕래를 할 수 있겠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시아버님도 하실 말씀이 없으셨던 건지 알겠다고 하셨대요. 시댁과의 문제가 이렇게 정리가 되니 결혼을 그렇게 기다렸던 아이도 생겼는데, 아무래도 그동안 스트레스 때문에 아이도 안 생겼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 기회에 시댁과는 연을 끊으려고 합니다. 물론 저에게 무관심했던 시아버님, 저를 술집 여자의 여우라 부르던 시어머님, 그리고 몇 마디 섞어본 적 없는 도련님까지 노력을 하였음에도 피드백이 없다면 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임신한 걸 아직 모르시는지 시댁에서는 연락이 없지만, 연락이 온다고 해도 태교를 위해서 만나지 않을 생각이랍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과 이래저래 연애하고 결혼도 하고 남들보다 잘나지도 부족하지도 않을 정도의 딱 적당함, 그게 바로 이 사람과 저입니다. 결혼을 어렸을 때부터 빨리 하고 싶었던 저, 뭔가 안정감을 느끼고 싶었고, 그 안정감 속에서 제가 편안함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남편과 제 앞날에 딱히 문제라는 건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도 못한 절망적인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남편이랑 워낙에 아이를 많이 좋아하는 편이라서 아이를 빨리 갖고 싶다는 마음이 크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를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임신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자연임신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남편과 열심히 아이 만들기에 노력을 했어요. 식단 역시 건강식으로 많이 변경을 했고, 운동도 꾸준히 해주면서 건강하게 체력도 키우고 몸속도 건강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주 많이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생기지 않는 아이. 아무래도 이상하다 생각을 했고 산부인과를 방문하게 됐죠. 거기서 들은 충격적인 말. 제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는 겁니다. 불임이라는 거죠. 어떻게 방법은 없을지, 정말 이대로 아이를 포기해야 하는 건지, 이대로 끝인 건지. 눈물도 안 나고 정말 너무 놀라서 멍했습니다. 그렇게 이 모든 게 꿈은 아닌지 받아들이려 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들 때문에 속상하면서도 난감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에게 말을 해야 하는데 아이를 저렇게까지 바라는 남편에게 차마 불임이라고 말을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숨기려고 한 것이 아닌 저에게도 제가 불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답니다. 제가 불임이라는 사실을 알고 정확히 3일 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을 앉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산부인과 갔었잖아. 그리고 당신한테 말할 게 있는데 나 역시도 스스로가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조금 시간이 걸렸어. 미안해. 뭔데? 무슨 일인데? 어디 안 좋대? 왜 그래? 말해봐. 그러니까 여보,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하더라. 불임이래. 어? 아니야, 괜찮아 여보. 나는 진짜 괜찮아. 내가 여보 좋아서 결혼한 거지. 있지도 않은 아이 때문에 그렇게 마음 아파할 필요 없어. 걱정 마. 난 당신만 있으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 어? 고개 들고 왜 그렇게 죄인처럼 그러고 있어 당신. 당신 애기 정말 바랬잖아. 원하고 바랬잖아. 그걸 아는데 어떻게 내가 아무렇지 않겠어 여보. 나 진짜 왜일까? 왜 하필 나일까? 내가 몸 관리를 평소에도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왜 나일까? 괜찮아. 당신 잘못 아니야. 걱정 마. 아이 없어도 당신이랑 나랑 둘이 행복할 수 있어. 지금처럼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걱정 마 여보. 우리 둘이 더 아끼고 더 보듬고 그렇게 둘이 늙어가자. 그것도 좋은 방법이야. 고마워 여보. 많이 놀라고 충격일 텐데
이렇게 든든하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 여보. 생각보다 남편은 저를 위로해주기 바쁘더라고요. 그런 남편에게 더 미안하고 더 고마웠네요. 어쩌면 그렇게 제 생각부터 해주는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시댁이었습니다. 친정에 말을 했을 땐 속상해 하셨지만 가망이 없는데 붙잡고 생각하지 말라고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이시니까 그렇게 말씀도 하실 수 있었겠죠. 부모님이 괜찮다고 해주시니까 저 역시도 힘이 나더라고요. 시댁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대충 예상이 됐기 때문에 선뜻 말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시 가족들 성격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건 며느리인 제 몫을 하나도 해내지 못한다고 생각할 게 뻔한 사람들. 그러니 결국 전 쓸모가 없다고 생각할 게 정말 너무너무 뻔했습니다. 어떠한 말을 나에게 할까 죄송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지만 그래도 사실을 전달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그냥 굳이 말하지 말자고 했지만 계속해서 숨기면 언젠가 손주를 보실 거라는 기대, 희망으로 사시고 기다리실 텐데 그건 제가 너무 죄송해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남편과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희 왔어요. 잘 지내셨어요? 아우, 그러게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 엄마가 오늘 니들 온다고 갈비찜부터 세아가 좋아하는 부대찌개도 해놨다. 잡채도 하고 오랜만에 솜씨 좀 부려봤어. 얼른 손 씻고 들어와. 네, 뭘 이렇게까지 차리셨어요. 오랜만에 왔으니까 든든하게 먹으라고 이것저것 신경 썼지. 다 담아뒀으니까 갈 때 챙겨가고 얼른 먹자. 그렇게 어머님, 아버님, 저 남편 이렇게 즐겁게 밥을 먹은 후 둘러앉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사실 오늘 오게 된 건데 저렇게 음식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또 제가 마음이 불편하고 아파요, 지금. 응? 세아가 왜? 무슨 일 있니? 현우가 안 도와주고 말썽 부리니? 편하게 말해라, 아가. 저희가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질 않아서 왜 그럴까 생각을 정말 많이 해봤어요. 그러다 산부인과를 가게 되었는데 제가 불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그래서 그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왔습니다. 엄마, 아빠, 이 사람 다그치거나 뭐라고 하지 마. 절대로. 내가 괜찮아. 내가 괜찮으니까 뭐라고 절대 하지 마. 이게 무슨 소리냐? 아이를 가질 수 없다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 말이 되는 거냐? 죄송해요. 두 분께 제일 죄송해요.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죄송해요. 그렇게 말을 하고 하염없이 울었는데 시어머님은 난리가 나셨죠. 말도 안 돼. 당장 갈라서. 미안하지만 세아가 내가 널 이뻐하고 좋아하는 건 별개의 문제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그럼 대가 끊기는 건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미안하지만 너네 둘이 좋게 어서 마무리를 해라. 난 그런 상태의 노이를 받아줄 수 없으니 제발 좋게 갈라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남편과 집에 왔고 하염없이 하루 종일 울기만 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버렸네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흐르고 조금은 저 역시도 이 상황이 받아들여졌고 그래도 남편이 제 옆을 든든히 지켜주고 있다는 마음에 안도감이 조금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났어요. 시댁에선 절 쳐다도 안 본 세월이 벌써 1년이고 제 옆에서 든든히 지켜주던 남편 역시도 조금씩 변하고 있는 기분이 드는 1년. 어느 날 시어머님이 다짜고짜 갑작스레 저희 집으로 연락도 없이 찾아오셨더라고요. 할 말 있어서 왔다. 앉아라. 네,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이 정도 버텼으면 너도 정말 오래 버텼다. 박수 쳐주고 싶구나. 그런데 1년을 내가 무슨 생각으로 널 내버려두는 줄 아니? 너 스스로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닌데 같은 여자로서 네가 얼마나 속상하고 무너졌을까 싶어서 그냥 냅뒀어. 그 1년 동안 솔직해져 보자. 너 스스로도 많이 내려두지 않았니? 1년의 시간을 줬으면 너도 이제 우리 아들 좀 낳아줘라. 앞길 착착한 애를. 정말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니? 너무 이기적인 거야. 지금 네 행동들은 말이야. 제발 이제 놔줘라. 어머니, 저희는 사랑해요. 저희 결혼 생활 잘 유지하고 있고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저도 너무 속상하고 아픕니다. 사랑? 좋게 마무리하고 싶어서 굳이 말하지 않으려 했다만 미안하다만 다른 여자가 임신했다.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누가요? 너 말고 새로운 며느리 드릴 거고 그 며느리가 지금 임신을 했다고.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정리를 해줘라. 오늘부로 네 남편이 이 집에 오지 않을 거다. 너랑 둘이 얘기하고 정리한다고 하는 거 내가 말렸다. 새아가에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말이야. 오만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뭐지? 정말 나한테 이래도 되나? 아니 갑자기 다른 여자가 임신한 건 뭐고 결혼을 한다고? 어제까지만 해도 사랑한다고 했던 내 남편이? 별 생각을 다 했지만 일단 깊은 생각이 필요했기에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시어머님을 돌려보냈고 순순히 물러날 거라고 생각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말씀대로 정말 집에 오지 않았던 남편. 이대로 제가 당하는 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저 때문에 아이 없이 살아가야 할 남편이 미안해서 몇 번이고 곁을 떠나려고 했던 저를 끝끝내 붙잡아둔 게 바로 남편인데 그런 사람이 내 뒤통수를 이렇게 치다니. 절망, 원망이 분노로 바뀌더라고요. 건너 통해서 결혼식 날과 장소, 시간까지 알게 되었죠. 어떻게 복수를 할까? 그런데 상식적으로 신부 측 부모님이 미치지 않고서야 현 부인과 결혼생활 중인데 결혼식을 올리게 허락할까 싶었죠. 아무래도 정리를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식을 올릴 것 같아서 제 존재를 드러내기로 했습니다. 둘이 입장하는 것까지 몰래 지켜보고 있다가 둘 사이로 유유히 걸었죠. 다들 말리고 누구시냐고 하는데 주례석에 가서 마이크 들고 말했습니다. 전 이 남자 부인입니다. 그런데 2주일 전 제 남편이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한다고 하더군요.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한참 난리를 치고 신부 측 어머님은 쓰러지셨고 그야말로 친한 지인들, 가족들 모두 모인 그 자리에서 아주 쑥대밭을 만들고 유유히 사라졌네요. 지금은 같이 살던 집 처분하고 정리 중에 있고 친정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시댁 남편 모두 아주 난리를 쳤지만 다 차단하고 연락처도 바꾸고 말이죠. 보니까 그 여자는 부모님의 결사반대로 혼자 애를 낳고 키우게 됐더라고요. 아주 쌤통이죠 뭐. 그리고 남편이랑 시댁은 온 지인들 사이에서 망신을 제대로 당해서 사랑부실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통쾌하고 기분이 너무 좋았답니다. 전 어차피 아이도 못 낳는 여자고 그냥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아쉬울 게 없습니다. 그냥 그들에게 복수하고 싶었는데 모두에게 아픔을 준 것 같아 위로가 되네요. 이런 제가 너무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느낀 배신감은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으니까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